북한 당국이 지난 5년 동안 단 한 건의 중대 사고도 없다고 자랑해온 신물류 철도망. 그런데 최근 유럽계 개발은행 내부 서버에 업로드된 출처 불명의 USB 한 개가 이 수치를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USB 안에 담긴 건 북한 내부에서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철도 안전 로그 48,000건, 그리고 방사선 측정 기록 312회, 고위험으로 표시된 선로 구간 37곳이었다는 주장입니다. 북한은 위조라고 부인하지만 위성사진 분석과 일부 숫자가 맞아떨어지는 정황도 포착됐다는 평가가 조심스레 나옵니다. 문제는 이 철도망이 단순히 북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국 북동부, 러시아 극동, 유럽까지 이어지는 이른바 새 유라시아 화물 회랑의 일부 구간에 북한 노선이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미 서명된 수십억 달러 규모의 국제금융계약, 친환경 물류 혁신을 내세운 유럽의 대외 전략, 그리고 무엇보다 그 선로 위를 오가는 수천 명 노동자의 생명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공식 통계만 보면 북한이 지난 5년간 이 노선에서 보고한 중대 사고는 0건, 반면 한국과 유럽의 안전 전문가들이 교차 분석한 결과 위성사진에서 포착된 열차 정지 복구 작업 흔적은 최소 9회, USB 속 내부 보고서인 선로 파손, 기관사 피폭 의심 기록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비밀 USB가 한국으로 건너오기 전 가장 먼저 그 데이터를 손에 쥔 사람은 한국도 북한도 중국도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을 값싼 아시아 공장 정도로 무시하던 한 유럽인 안전감시관의 손에서 이 USB는 처음으로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편견 어린 한 줄짜리 메모가 누군가의 목숨을, 그리고 한국의 역할을 얼마나 뒤틀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루카스 켈러, 올해 52입니다. 스위스 출신 철도 원전 복합 안전 컨설턴트로 유럽계 개발은행에서 아시아 인프라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 총괄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죠. 그날 새벽 베이징 동쪽 외곽 중국 북한 국경 지역 상황실에 모니터에 두 개의 하얀 점이 떠 있었습니다. 영하 20도 압록강 상류, 눈 덮인 강 한가운데에서 허우적거리는 두 개의 점은 군의 열 영상. 카메라 속에서 허가되지 않은 대상으로 표시되었습니다. 도강시도 2명으로 추정, 위치는 북측 제방 1.3km 하류. 중국 측 요원이 건조하게 읽는 동안 저는 화면을 향해 팔짱을 낀 채 서 있었습니다. 얼굴 표정은 거의 움직이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는 데이터표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또다시 아시아식이구나. 공식 보고서는 사고 0건인데 실제로는 항상 누군가가 탈출구를 찾는다. 저에게 아시아는 늘 그랬습니다. 값싼 인건비, 대충 맞춰진 공사, 숨겨진 사고, 그리고 마지막에야 나타나는 눈물 섞인 인터뷰. 7년 전 방콕 외곽의 모노레일 공사 현장에서 갑작스런 붕괴 사고가 났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그 프로젝트의 안전심사 보고서에 조건부 승인이라는 서명을 남겼었죠. 그리고 그 현장에서 제 약혼자가 죽었습니다. 현지 언론은 아시아식 날림 시공이라고 썼지만 제 기억 속에는 다른 문장이 박혀 있었습니다. 유럽 회사라고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아시아라서라고 부를 것이다. 저는 그날 이후 아시아 전체를 한 덩어리로 묶었습니다. 한국도 일본도 동남아도 전부 비슷한 카테고리로 분류했죠. 서류상 숫자를 믿지 않고 현지 감정도 믿지 않고 어차피 다 정치라는 냉소로 저 자신을 보호했습니다. 화면 속 두 개의 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얼음과 물 사이를 가르며 움직이다가 갑자기 방향을 잃고 흔들리는 순간 제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경고 사격 준비. 군인의 목소리가 중국어 무전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화면 아래 중국 측 요원이 숫자를 읽었습니다. 현재 수온 영하 1도, 예상 생존 가능 시간 10분 미만.
저는 자신도 모르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그 뒤로 이어질 한 줄 보고서는 이미 눈에 그려졌죠. 도강 시도자 2명 생사불명, 북측 영토 인근 수면 아래에서 소실. 하지만 그 새벽에 흔들리는 영상이 단지 국경사고 기록. 한 줄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제 노트북 화면에 새 이메일 한 통이 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박민수, 대한민국 외교부 북핵 안보정책관실. 내부 제보로 추정되는 철도 방사선 자료를 공유합니다. 귀행의 1차 진위 분석이 필요합니다. 저는 짧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한국. 저에게 한국은 아시아 중에서 가장 시끄럽게 안전을 말하는 나라 정도였습니다. 방콕 사고 조사 때도 서울의 어떤 국책연구원이 아시아 전체 이미지가 망가진다며 유럽의 책임을 물었다고 들었죠. 또 자기들만 깨끗하다고 말하겠지. 북을 때릴 수 있는 자료라면 뭐든 과장할 수 있는 나라. 제 머릿속에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록강 화면 속 2개의 점이 물속으로 사라지던 그 순간의 떨림을 저는 아직 잊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USB 안에 들어있던 숫자들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한국인의 집요한 이메일이 제 인생 전체를 다시 쓰게 만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저 또 하나의 정치적 문서를 검토하는 것이라 생각했죠. 하지만 제가 처음 그 USB를 열었을 때 적어 내려간 한 줄짜리 코멘트는 과연 누구의 편에 서 있었을까요? 제 책상 위에는 이미 그 USB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검은색 작은 물체 하나가 제 세계관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걸 집어들며 무심코 중얼거렸습니다. 어차피 과장일 거야. 하지만 제 손은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그 2개의 점이 자꾸만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베이징에서 제네바로 돌아온 지 사흘째 되는 날, 제 책상 위에는 하나의 국제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발송지는 서울 광화문, 수신인은 미스터 루카스 켈러 리스크 앤 세이프티 유닛. 상자를 연 순간 검은색 USB 하나와 A사 5장짜리 보고서, 그리고 노란 포스트잇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위험을 알리면 누군가는 들어야 합니다. PMS. 이 문장은 저에게 익숙했습니다. 비슷한 문장이 방콕 사고 이후 희생자 유가족 단체 성명서에도 적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때 유럽 본사는 그 문장을 이렇게 해석했었습니다. 감정적인 유가족의 호소.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때와 같은 필터를 적용했습니다. 보고서 첫 장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북한 북부 철도 노선, 내부 제보로 추정되는 안전 방사선 데이터 1차 분석. 그 아래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었죠. 대한민국 외교부 박민수 과장, 협조기관 서울대학교 병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습니다. 병원 철도연구원 외교부,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조직을 많이 붙일까? USB를 노트북에 꽂자 수십 개의 CSV 파일과 영상 로그가 한꺼번에 떴습니다. 저는 속도만 빠른 자동 스크립트를 돌렸죠. 특정 구간에서 반복되는 선로 결함 기록, 철로 인근 지하 설비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 그리고 승무원 정비원의 건강 이상 신고. 숫자들은 얼핏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제 손은 망설임 없이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초기 검토 결과 출처 불분명, 한국 측 이해관계 정치 선전 목적 개입 가능성 높음. 이 한 줄이 제가 가진 편견의 압축이었습니다. 저에게 한국은 북한 문제만 나오면 증거 강도보다 목소리 크기로 승부를 보는 나라에 가까웠거든요.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 작게 적힌 한 이름을 눈에 띄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보 추정자 HM, 38세, 북한 철도 원자력 겸임 엔지니어. 한무혁. 저는 그 이름을 소리내어 읽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머릿속에서 또 하나의 내부 고발자 코드네임 정도로 처리했죠.
그날 저녁 제네바 호수 근처 카페에서 동료 분석관이 물었습니다. 서울 쪽 자료는 어때? 늘 그렇듯 감정이 앞서 숫자는 그럴듯하지만 정치가 너무 짙어. 동료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아시아는 비슷하군. 둘의 짧은 대화는 한 도시의 평범한 퇴근길 대화처럼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무심코 눌러보낸 그 한 줄짜리 메모는 곧 한국 측 서버에 그대로 공유될 예정이었습니다. 서울 외교부의 한 사무실에서 박민수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긴 숨을 내쉬었을 겁니다. 또 정치적 동기라네. 저는 그때만 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답답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제 노트북 화면에는 데이터 그래프가 떠 있었습니다. 특정 구간에서 반복되는 방사선 수치 이상,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기록된 작업자 건강 이상 신고. 저는 스크롤을 내리다가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숫자들이 묘하게 일관성 있게 배열돼 있었거든요. 만약 이게 조작이라면 꽤 정교한 조작이야. 아니면 저는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아니야, 한국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과장한다. 방콕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야. 제 머릿속에는 이미 7년 전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 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벽 너머로 진실이 손을 흔들고 있었지만 저는 보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간단한 회신 메일을 보냈습니다. 자료 검토 완료, 추가 분석 필요하나 현 단계에서는 신뢰도 제한적으로 판단됨. 박민수는 그 메일을 받고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저는 그때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USB 속 숫자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떨리는 손으로 기록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손가락은 이미 다음 업무 파일을 클릭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하나의 루틴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그 USB는 제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조용히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원치 않았던 출장 일정 하나를 받게 됩니다. 행선지 서울, 회의 명목, 북한 철도 방사선 의혹 국제협의 비공개 기술 브리핑. 김포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들어오는 길 창밖에는 높은 아파트와 매끈한 도로. 전광판에 떠있는 한국 기업 광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짧게 적었습니다. 서울, 인프라 겉모습은 유럽 못지않음. 그러나 신뢰의 문제는 여전히 남음. 광화문 인근의 회의실, 벽에는 국제철도 안전 비공개 간담회라는 너무나 정돈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박민수는 검은 정장을 매만지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켈러 박사님. 초대에 감사드립니다. 표면적인 인사는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에는 당신은 과장한다 대 당신은 무시한다라는 문장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었죠. 브리핑 자료가 화면에 띄워졌습니다. 서울대병원 의료진이 정리했다는 북한 북부철도 종사자 건강 이상 패턴 분석. 손떨림, 안면, 홍조, 호흡곤란, 백혈구 수치 이상. 저는 중간중간 메모를 했습니다. 증상만 보면 방사능, 피폭 의심 가능. 그러나 표본수 적고 역학조사가 제한적. 그때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철도 연구원이 마우스를 움직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장비의 시리얼 넘버가 찍혀 있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영문 숫자 조합이 떴습니다. CS-7000, 감마트랙, 메이드 인 스위처랜드. 제가 한때 자문했던 스위스 계측기 회사의 모델명이었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해졌죠. 한국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이 장비는 북한이 중국을 통해 도입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장비 매뉴얼에는 방사선 취급 시 전신 보호복 필수라고 되어 있죠. 내부 제보자 HM의 기록에 따르면 현장에서는 장갑조차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매뉴얼의 원본에 제 이름이 서명으로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장비 안전 기준만큼은 지켜질 것이라는 전제 아래 수출 승인의 도장을 찍던 그날 오후가 떠올랐죠.
박민수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켈러 박사님, 저희도 이 자료가 모든 걸 증명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적어도 의혹 수준 이상으로 검증해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제보자 HM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아직은 아닙니다. 확인되는 순간 그 사람은 북한에서 사라질 겁니다. 이 대답은 제가 아시아에 대해 품고 있던 과장된 피해자, 서사라는 프레임과는 조금 다른 뉘앙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이었죠. 냉정한 현실 판단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박민수는 회의실을 나가는 저를 불러 세웠습니다. 7년 전 방콕 사고 기억하십니까? 제 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 프로젝트 안전 심사 보고서 켈러 박사님 서명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시아 전체를 의심하게 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 눈에 짧은 경계가 스쳤습니다. 그건 개인적인 일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 한국 쪽 업체가 어떤 보고서를 올렸는지 한 번이라도 보셨는지 궁금했습니다. 박민수는 조용히 한 장의 복사본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하청사 비용 절감을 위한 설계 변경안은 구조 안전 기준을 명백히 위반함. 서울 소재 구조기술팀 경고. 메모 채택 안 됨. 보고서 오른쪽 구석에는 작게 한국어 회사명이 찍혀 있었습니다. 제게는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었죠. 그때 한국기술팀은 위험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린 건 유럽 본사와 방콕 발주처였습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공격적이지도 비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는 톤이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시아 전체를 향해 던졌던 제 분노가 사실은 저 자신과 본사를 향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쳐 지나갔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빠르게 지나갔죠. 제 손에는 박민수가 건넨 그 복사본이 구겨진 채 쥐어져 있었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올린 제 확신이 종이 한 장에 금이 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서울의 이 회의실에서 본 자료를 맞다고 인정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 자존심이 그걸 허락하지 않았죠. 그렇다면 제가 끝내 외면하려 했던 이 숫자들은 어디까지가 한국의 과장이고 어디부터가 한 북한 엔지니어의 마지막 기록일까요?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USB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동 스크립트가 아니라 하나하나 직접 눈으로 읽었죠. 숫자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스위스 제네바 UN 유럽 본부의 작은 회의실 안에는 북한, 중국, 한국, 유럽개발은행 관계자들이 둘러앉아 있었습니다. 의제는 하나였습니다. 북한 북부철도 노선 안전성 검증, 내부 제보 USB 관련 1차 평가. 저는 이 회의의 기술자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북한 대표는 단호했습니다. 우리 공화국의 철도는 완전히 안전합니다. 소문과 허위 자료에 의한 모략입니다. 중국 대표는 말을 아꼈죠. 출처 불명의 자료에 근거해 이미 진행 중인 인프라 협력 사업을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시선은 자연스럽게 유럽개발은행 자리로 건너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현재까지의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숫자가 위성 데이터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다만 정치적 의도를 배제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 부분적 신뢰 가능 수준으로 보는 것이. 제가 말하려던 순간 회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젊은 분석관이 손을 들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업데이트된 위성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띄워졌습니다. 지난 3년간 특정 북한역 주변에서 야간에만 반복된 선로 차단 복구 흔적, 그 시점과 거의 겹치는 시간에 USB 로그에 기록된 방사선 이상치 알람.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제 머릿속에서는
서울 회의실에서 봤던 그래프와 압록강 영상이 동시에 떠올랐죠.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 노선을 지나는 모든 화물 열차는 최소한 주의 대상이어야 한다. 제가 말을 이으려던 순간 제 노트북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사회, 프로젝트 중단 시 유럽 측 신뢰도 및 수익성 타격 우려, 보고서 문구 신중히 조정 바람.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방콕 사고 당시 저는 비슷한 이메일을 받았었습니다. 표현을 조금 완화하라, 일단 승인하고 현지에서 조정하자. 그날 이후 누군가의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그 죄책감을 아시아 전체에 대한 분노라는 얇은 포장지로 덮어놓고 살아왔죠. 회의실에서 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켈러 박사님, 그렇다면 부분적 신뢰 가능이라는 문구가 지금도 유효합니까?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이크를 다시 잡았습니다. 추가 분석 결과를 반영하면 이 자료는 무시할 수 없는 위험 신호를 담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방사선 관련 기록은 독립적인 의료 분석과의 교차 검증이 필요합니다. 적어도 이 노선을 통한 신규 금융 지원은 안전성 검증이 끝날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북한 대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중국 대표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죠. 유럽개발은행 측은 속으로 계산기를 두드리는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박민수의 얼굴에는 잠깐이지만 분명한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제 노트북에 또 하나의 알림이 떴습니다. 서울발 제보자 HM 실종 추정, 북측 내부에서 국가기밀 유출조사 착수 보도. 회의실의 공기보다 제 심장이 먼저 식어 내려갔습니다. 제가 방금 내린 이 기술적 한 줄 평가가 한 사람의 생과 사를 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복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제네바 호수가 보였죠. 고요하고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올바른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올바른 결정이라면 왜 이렇게 무겁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무겁다는 건 그만큼 진지하게 고민하셨다는 뜻입니다. 가벼운 결정이었다면 오히려 위험했을 겁니다. 그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도 아니었죠. 저는 호텔로 돌아와 HM이라는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한무혁, 38세. 북한 철도 원자력 겸임 엔지니어. 그의 얼굴 사진은 없었습니다. 단지 코드네임과 추정 정보만 있을 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압록강의 두 개의 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리고 한무혁이라는 사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제 한 줄짜리 평가가 그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고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짓눌렸습니다. 몇 주 뒤 서울대병원 응급실 한쪽 구석이 갑작스럽게 분주해졌습니다. 검은 비닐에 쌓인 가방, 송곳처럼 차가운 새벽 공기를 머금은 담요, 그리고 얼음장처럼 식어있는 두 손. 북한 북부 출신으로 추정되는 여성 한 명과 철도 원자력 겸임 엔지니어라고만 기록된 남성 한 명이었습니다. 국경을 어떻게 넘어왔는지는 기록에 남지 않았습니다. 다만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오지 않았다는 점만 분명했죠. 박민수는 병원 복도에서 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루카스 켈러 박사님, 방금 그 제보자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환자가 도착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상태는 어떻습니까? 여성 환자는 중증 피로와 방사선 의심 증상, 남성은 탈진과 저체온입니다. 둘 다 의식은 있습니다. 다만 실명 보장 없이는 어떤 말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저는 즉시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네바에서 서울까지 12시간 동안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내식도 손대지 않았죠. 제 머릿속에는 HM이라는 코드네임이 실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 회의실,
한국의료진, 외교부 정보당국, 그리고 저까지 한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에는 희미하게 떨리는 손, 붉게 상기된 얼굴, 잔잔한 숨소리가 담긴 의료 기록이 떠 있었죠. 한국 교수의 설명은 담백했습니다. 임상적으로 보면 특정 방사성 물질에 장기간 반복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USB 로그의 측정 빈도와 일정 부분 일치하는 정황도 있습니다. 물론 100% 단정은 어렵습니다. 다만 추가 검증이 필요 없다는 쪽보다는 검증을 미루면 위험할 수 있다 쪽에 가깝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데이터를 넘겼습니다. 한국 의료진의 설명은 감정적 선동이 아니라 조심스러운 과학 언어에 가까웠습니다. 병실에서 북한 출신 남자의 시선이 창밖 서울 야경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의무 기록에 HM으로만 적혀 있었죠.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여긴 왜 이렇게 박습니까? 옆 침대에 어머니가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북에선 야간에 전기 잘 안 들어온다. 너 어린 시절 기억나지?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 밖 박민수와 저는 유리창 너머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박민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방콕 사고 이후 켈러 박사님은 아시아를 한 덩어리로 보셨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7년 동안 미뤄둔 질문이 서 있었죠. 정말로 이 사람들까지 대충 아는 아시아로 묶어도 되는가? 한국 의료진은 USB 속 숫자들을 한 명 한 명의 얼굴 위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들은 이제 피검사 수치 치료 계획표 재활 일정이 되어 있었죠. 한국은 이 극적인 탈출의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총을 든 경비도 아니고 강을 건넌 자도 아니었죠.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가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무대를 깔아주는 나라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HM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경계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루카스 켈러입니다. 당신의 자료를 처음 검토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자료를 믿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당신이 목숨을 걸고 기록한 숫자들이었다는 걸. HM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죽는 걸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선로 위에서 쓰러지는 동료들을 보면서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북에서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사람들이 듣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기가 헛되지 않을 겁니다. 그 순간 제 가슴속 깊이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7년 동안 쌓아올린 아시아에 대한 편견이라는 벽이 와르르 무너지고 있었죠. 한국은 당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줄 겁니다. 제가 보증합니다. 그 말을 하는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제 약혼자가 죽었을 때 아무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분노를 아시아 전체에 쏟아부었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들어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나라가 꼭 유럽일 필요는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북한 내부에서 이상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철도 연구소 엔지니어가 사라졌다. 국가 기밀을 넘겼다고 한다. 가족도 같이 사라졌다. 이 소문은 우회로를 타고 중국을 거쳐 결국 서울과 제네바까지 도달했습니다. 어느 날 밤 제 회사 이메일로 짧은 메일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 알 수 없음. 제목 너도 알고 있지 않은가. 방콕 사고 내가 서명한 보고서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벌어지는 일. 넌 항상 아시아를 탓했지만 정작 가장 먼저 눈을 감은 건 너 자신이었다. 저는 의자를 밀치며 일어났습니다. 숨이 막혔죠. 메일은 불과 몇 줄에 불과했지만 그 안에는 제가 7년 동안 피하고 있던 단어들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비슷한 시각에
박민수에게도 또 다른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탈북자를 이용해 우리 체제를 모욕하는 자들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서울의 그 병원 너희도 안전하지 않다. 한국 경찰과 정보당국은 바로 경호 강화와 사이버 추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메시지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겨냥하고 있다는 점은 모두가 알고 있었죠. 박민수는 저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우리를 흔드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움직일 여지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은 국제 여론이 너무나 예민합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박민수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계속 사는 겁니다. 계속 조사하고 계속 공개하고 계속 이 사람들을 치료하는 겁니다. 겁을 주는 쪽이 지는 겁니다. 그 문장은 마치 방콕 사고 이후 제가 듣고 싶었던 말 같기도 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도망치지 않으면 된다. 서울 병실에서 HM은 창밖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선 그냥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싸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웃었습니다. 그래, 거기까지만 가도 너는 이미 이긴 거다. 저는 제네바 사무실에서 그 협박 메일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7년 전 제가 도망쳤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가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회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당신의 협박은 효과가 없습니다. 진실은 이미 기록되었고 전 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사명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단단했죠. 그날 밤 저는 방콕 사고 당시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7년 동안 미뤄왔던 사과의 편지였습니다. 제가 더 용기 있게 목소리를 냈다면 당신들의 가족이 살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하겠습니다. 편지를 쓰는 동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죠. 그 눈물은 죄책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된 길을 찾았다는 안도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계속 산다는 이 단순한 결심이 과연 북한의 철도 정책과 유럽의 돈 그리고 한국의 역할까지 어디까지 흔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답을 아직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시도는 해볼 가치가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몇 달 뒤 뉴욕 유엔 본부 인권이사회 회의장 한쪽 스크린에 희미한 흑백 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작업복을 입은 한 남자 이름표에는 한무역 그 아래에 작은 글씨로 레일 앤 뉴클리어 세이프티 엔지니어. 한국 대표가 연단에 서서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철도와 방사선을 동시에 다루던 한 엔지니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루는 숫자 뒤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청중석 뒤편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제가 작성한 기술 보고서 요약본이 들려 있었죠. 보고서의 결론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부 제보 자료와 독립적 의료 위성 분석 결과 북한 북부 철도 노선 일부에서 허용 기준을 상회하는 위험 요소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음. 특히 특정 인력 집단에서 관찰된 건강 이상 패턴은 방사선 안전 기준 위반 가능성을 시사함. 추가 검증과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는 해당 노선에 대한 신규 금융 지원은 중단 또는 재검토가 필요함. 이 문장은 7년 전 방콕 사고 보고서에서 제가 쓰지 못한 문장이기도 했습니다. 유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며칠 후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강당, 국가인권위원회와 교육청이 함께 기획한 자유와 안전 특강 자리였습니다. 한쪽에는 탈북 출신 대학생, 다른 한쪽에는 저, 그리고 가운데 사회를 보는 박민수. 학생들 앞에서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켈러 박사님, 한국에 처음 오셨을 때 이 나라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한국도 아시아 전체 안에 묶어서 봤습니다. 겉으로는 번듯하지만 자기 나라 이익을 위해 데이터를 과장하는 나라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학생들 사이에서 조용한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의사와 엔지니어, 외교관들을 보면서 한 가지를 알게 됐습니다. 위험을 알렸을 때 진짜로 귀 기울이는 나라가 있다는 것, 그리고 그렇게 귀 기울이는 나라가 꼭 서구일 필요는 없다는 것 말입니다. 탈북 학생이 마이크를 넘겨받았습니다. 북한에서 자랄 때는 한국이 매일 TV 속에서 욕먹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보니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당 끝줄에서 한 교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선진국 우월감과 국뽕 사이에서 진짜 자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국경을 넘는 총알 속의 용기만이 아니라 위험을 듣고 기록하는 사람들, 그 기록을 국제 무대까지 들고 나가는 나라, 그리고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학생들이 아닐까요? 제 눈에는 선진국과 후진국으로 나뉘던 세계 지도가 서서히 다른 색깔로 칠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뒤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박사님, 북한 사람들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도운 게 아닙니다. 한국이 저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 학생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죠.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한국을 가르치려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배운 건 저였습니다. 듣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입니다. 그 학생은 밝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박민수와 함께 서울 시내를 걸었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다리 위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박민수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계속 듣겠습니다. 계속 기록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책임지겠습니다. 박민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죠. 몇 년 뒤 제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동남아 어느 나라의 고속철 유럽 자본 한국 일본 컨소시엄이 함께 참여하는 복잡한 구조의 인프라 사업이었죠. 이번에도 제 서명 한 줄이 수십억 달러와 수많은 사람의 삶을 좌우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고서 초안에서 가장 먼저 등장한 문장은 7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측 안전 진단 보고서는 정치적 선전이 아닌 기술적 근거와 현장 데이터에 기반한 우선 검토 대상으로 간주할 것. 그 문장은 서울의 병실 유엔의 연단 고등학교 강당 그리고 압록강 새벽의 열 영상까지 모든 장면이 섞여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이제 저에게 한국은 아시아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위험을 기록하고 제보자의 이름을 기억하고 치료를 끝까지 책임지고 국제사회에서 숫자로 말하는 나라였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에 짧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위험을 알렸을 때 실제로 듣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니다. 그 문장은 어느 나라를 직접 지칭하지 않았지만 제 머릿속에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한국 의사 종이더미를 끌어안고 뛰어다니던 외교관 그리고 강당에서 손을 들던 고등학생들의 얼굴이 차례대로 떠올랐습니다. 서울 어딘가의 작은 원룸에서 HM과 그의 어머니는 저녁 뉴스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습니다. 오늘 유럽개발은행은 한국이 주도하는 동남아 고속철 안전 진단을 국제표준 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한 세상이다. 예전에는 한국이 그저 남쪽이었는데 이제는 남쪽이 세상을 가르친다네. HM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냥 남쪽이 들어주는 곳인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에 작은 불빛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게 별인지 아파트 불빛인지 중요하지 않았죠. 이야기는 총소리와 국경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 병실 강당 회의실 그리고 밥상머리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서 새 프로젝트 서류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제 서명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었죠. 검증 완료 한국 측 안전보고서 기준 적용.
그 한 줄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위험을 알렸을 때 정말로 듣는 나라, 이 문장을 확인하고 싶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7년 동안 찾지 못했던 답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듣는다는 것, 기록한다는 것, 책임진다는 것. 그것이 진짜 선진국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려한 건물이나 높은 GDP가 아니라 한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를 끝까지 듣는 나라 말입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라는 것을 말입니다. 압록강의 그 두 개의 점은 결국 살아남았습니다. 서울의 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죠. 그리고 제 인생도 그날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7년 동안 품고 있던 분노와 편견을 내려놓고 진짜 안전이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한국은 저를 가르쳐줬습니다. 듣는다는 것의 힘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가르침을 전 세계에 전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알렸을 때 실제로 듣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는 더 이상 주변부가 아닙니다. 그 나라는 중심입니다. 한국은 그렇게 중심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말입니다.